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정치권이 지방선거 준비로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부산이 또다시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와 또 판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진시원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부산시장이 선출된 지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인 2022년 6월 1일에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지방선거에서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저는 뭐 이번 예컨대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과 부산에서는 그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국민적인 갈증이 좀 해소가 되었는데 예. 이번 그런 이제 다른 지역들은 또 선거를 치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정권 심판론이 계속 유효하게 대선이나 지선에서 작동할 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3개월 전에 이미 치러지는데 그 선거의 결과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건가 뭐 이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대선에 이어지는 지선은 그 영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는다는 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들이 어떻게 확인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네,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차 교수님 뭐 전국적인 차원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권 심판론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재형성이 될지 네. 그게 이제 전국적인 차원이라면 우리 부산 차원에서는 우리 부울경 지역, 부산이 이 전략적 투표 지역으로 남을 것인지 예. 소위 말하는 스윙보트죠. 그 지난 지방선거 때 뭐 파란색이 완전히 부산을 덮었는데 예. 이번에 시장 보궐선거는 또 완전 빨간색으로 덮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스윙보터 전략적인 보터 역할을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서 계속 할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만약에 다시 빨간색으로 도배를 하게 된다면 이 보수의 아성으로 좀 회귀하는 게 상당 부분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예.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이 몇 퍼센트 득표를 할 것인가. 많을 때 보면은 오거돈 시장이 당선될 때 55% 정도 얻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36%를 얻었습니다. 예. 56에서 36% 사이에 어느 정도를 민주당이 얻을지. 왜냐면은 민주당의 득표율이 뭐 선거 이번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내년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보수의 아성을 민주당이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에 4.7 보궐선거 역시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1년여 정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이나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장 출마가 예상되거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누가 있습니까, 교수님? 이게 뭐 일단 여당인 민주당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는 김영춘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 졌지만은 사실 그건 김영춘 후보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주 구조적인 문제, 정권 심판론 때문에 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저는 강력한 아마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근데 대선이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선이 되면 저는 민주당의 후보군이 굉장히 많이 넘쳐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초선 의원 지금 있는 그 재선 의원 세 분이 아마 강력하게 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근데 남구의 박 의원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최인호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선이니까 이제 정치적 중량감도 있고 해서 아마 출마를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 부산시당에 조금은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김혜영 전 의원 같은 분들도 아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좀 넘쳐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대선의 예.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 박형준 후보가 지금 시장에 가장 강력한 아마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속에서도 다선 의원 중에서도 저는 조경태 의원하고 그다음에
그 서병수 의원 정도가 아마 강력한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외에 아마 초선들도 이준석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초선 의원들도 가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부산 지역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보수 정당이 집권을 했지만 2018년에는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4.7 보궐선거에서는 다시 또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 부산 지역의 지방선거 판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보궐선거의 연장선상일 가능성이 뭐 상당히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부산이 다시 보수를 회귀를 한 것이거든요. 예.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우리 지역의 부정평가가 70%거든요. 근데 긍정평가는 30%대예요. 예.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연장선상으로 계속 나간다면 민주당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인데요. 근데 여기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강고하고 부동의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대통령이 앞으로 또 어떻게 지지율을 반등시킬 것인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화 여부입니다.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당이건 야당이건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준석이라는 청년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인지 아닌지 거기서 이제 청년 바람이 불어서 그 청년 바람이 연령 바람이 아니라 진짜 당세 쇄신으로까지 이어질지 이 쇄신풍이 불 것인지 이 여부로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변수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게재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 사이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기울기가 많이 기울었었는데 이번 4.7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대선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산 민심이 돌아선 거거든요, 지금. 이게 다시 반등을 시키려면 뭔가 큰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지금 뾰족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정치를 보면은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당대표 흥행도 보이고 있고, 청년층에 또 주목을 받고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내년 대선까지 이 상황으로 간다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보궐선거의 영향력.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상대방이 반사이익을 얻어서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까지는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실패해서 계속 배워온 것이거든요. 예. 후보 단일화 해왔고 이번에는 또 청년 중심의 쇄신이 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대선에서도 또 단일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다. 네, 민주당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대선의 결과가 지방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들을 보면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40%로 견조하게 유지되어 나가면서 레임덕이 완전히 없어질 건가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코로나19 극복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경제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데 그 경제가 계속 견조하게 살아나는 과정들을 좀 유지해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어떤 기초들이 하나씩 잡혀 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남북 관계 훈풍이 불어오고 하는 한반도 전체의 어떤 긴장 완화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편성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개별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현재 사실은 경선 과정이 굉장히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선에 따른 이벤트 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나갈 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정말 민주당이 변했다 보궐선거 때문에 충격받아 변했다 이 모습들을 제대로 잘 가공해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고 있는 이준석 바람이
이번 이제 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자라자될 것인가, 예. 아니면 그게 확대될 건가, 이 네. 부분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굉장히 큰 차이가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바람의 강도, 이게 저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저는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안철수 또 지금 그 대표하고 어떤 관계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예, 저는 실제로 국민의힘 필요하다고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를 대선까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게 관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이었던 전 시장들의 비의로 인해서 치러졌다는 점, 그리고 정권 심판 분위기 속에서 반사이익으로 국민의힘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결과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백신, 코로나 극복이 어떻게 돼갈지. 지금으로서는 전망해 보면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또 하나는 경제도 지금 4%까지 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정부 여당에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20, 30에 대한 이 쇄신 요구,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거꾸로 보면은 20대, 30대 남성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면 네. 거기에 대한 반대급으로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두 정당 간의 얘기를 한다면 지금 공정과 정의를 누가 먼저 실현할 것인지, 그다음에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그다음에 청년이라든지 성평등 이 부분을 어느 정당이 선점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청렴과 결백, 도덕성 이 부분을 또 어느 쪽에서 잡고 갈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은 일단 뭔가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은 그 변화를 주도하는 지금 정당이 사실 국민의힘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보수 정당이 뭔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저는 민주당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뭔가 국민의힘보다 더 치고 나가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전략들이 필요하고,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그런 추격들을 뿌리치면서 확실하게 우리는 변화된 보수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잡고, 그래서 결국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보수의 지형을 누가 잡을 건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도층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좀 차별적이고 또 혁신적인 공약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특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대의 어떤 변화들, 그다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K-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다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건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화의 이슈를 제대로 선점하고 가는 정당이 누구고 그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는 대선의 향방이 굉장히 크게 차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번에는 개발 중심 공약에 대한 의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선거 공약의 상당수가 개발 공약으로 채워지곤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개발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과 불경 지역의 격차가 너무 커요. 예. 그래서 특히 기간 산업 같은 것들 집중적으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경이 살기 위해서는 거대 개발을 안 할 수 없다. 당연히 뭐 경부선 지하철도화도 해야 되는 것이고 2030 엑스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경 메가시티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그것을 당연히 뭐 개발 일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개발을 하되 친환경적이고 예산 효율성을 확보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 네.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개발을 부동산 개발 쪽으로 가서 부동산 버품을 유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역 양극화는 더 거세지고 예. 우리 청년들은 부산을 더 떠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부동산 버블을 만드는 개발은 안 된다. 네. 그렇지만 SOC 개발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개발 공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개발 공약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대신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이나 새로운 어떤 발전의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개발이 필요한데 저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국토 균형 발전의 어떤 전체적인 컨셉은 그냥 고르게 분산해서 발전하자는 건데 과연 이 방식으로 부산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 도시 세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가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이기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부산의 입장에서는 부산이 특별하게 발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게 불경 발전을 부산이 이끌어야 되는 이유들을 조금 저는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더 많은 자원과 이런 것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부산에 좀 모아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 전략들을 좀 모색하고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저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정부가 메가시티 추진단을 이제 세우고 본격적으로 해나갈 건데 그 과정에서 충청도 하고 대구 경북도 하고 전남 광주 다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적으로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좀 더 부산 부울경 메가시티에 좀 집중한 그런 형태로 발전을 거고 요거의 성공 여부를 갖고 나머지는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부산이 선제적으로 저는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개발을 해 나갈 때도 메가시티는 굉장히 매크로하고 큰 거대 담론을 담은 도시개발 전략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주민의 삶의 질을 좀 이렇게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이크로한 부분에 주민의 삶의 질도 개선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의 개발들 하고 네.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이 잘 어우러져가는 균형 잡힌 개발의 어떤 전략들을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좀 각 후보 정당들이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개발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면서 이런 경제와 관련된 공약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힘을 써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복지에 대한 우리 부산 시민들의 좀 합의된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 합의라는 건 이제 어차피 어느 정당을 찍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삶에 와닿는 복지 체제가 지금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 토대 위에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개발과 복지가 좀 균형감을 가져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개발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복지 부분에 대한 특히 이제 어려운 우리 부산 주민들, 부산 시민들을 위한 이 제대로 그 타겟화된 그 복지가 마련돼야 된다. 복지 프로그램이 그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복지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인 공약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약에 좀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가 이제 2023년에 결정됐는데 저는 적어도 엑스포를 잡아오면 부산 발전은 저는 상당 부분 담보된다. 왜냐하면 엑스포를 치르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SOC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네. 정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막대한 자원이 부울경 메가시티와 함께 여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도 그런 부산 엑스포를 매개로 해서 저는 굉장히 발전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앞으로 부산 발전의 10년 내지 20년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어떻게 해나갈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부산 엑스포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들 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좀 내놓고 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또 2030을 위해서 나갈 건가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안적인 부분들의 어떤 그 선거 전략 선거 공약 이런 것들도 저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저는 네. 결국은 저희들 뭐 내생적인 우리 지역으로부터의 발전 동력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 국가가 겪고 있는 균형 발전의 문제는 철저하게 먼저 고르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서 중앙에서 내려주고 그걸 갖고 내생적인 어떤 발전과 섞어가면서 하는 그런 혼합형의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지역이 적극적으로 정부를 좀
설득해서 내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내년 부산 지역의 선거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판세 부산 지역은 저는 대선이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 네. 부분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은 대선의 영향 때문에 줄투표를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고 예. 전략투표로 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1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시의회도 장악하고 있고 기초의회도 많이 장악하고 있지만 저는 남은 1년을 어떻게 분발하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4년 동안 어떻게 해왔다는 것들을 잘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전략을 짜지 않으면 아무리 대선을 민주당이 가져가더라도 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지금 있는 여당의 어떤 각성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네. 국민의힘은 그 반대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속에서 자기들의 차별화된 전략들을 내세우고 다시 왜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가에 대한 대시민 설득들을 해나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두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관전 포인트와 판세에 대해서 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